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근 실적 발표 Q&A 세션. 이걸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그냥 단순한 분기 실적 그 숫자를 넘어서요. 2026년 이후를 내다보는 이 거대 금융제국의 진짜 전략, 그 야심을 읽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돈을 걸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지 그 핵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자료가 그냥 이번 분기 실적 좋았다. 이런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네.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단기적인 금리 변화라는 파도를 어떻게 탈 건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전 세계 자본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모시장이라는 아직은 좀 미개척지 같은 곳을 어떻게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와, 정말 시장의 판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그 규모부터가 압도적입니다. 운영자선이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경 원에 육박하는 회사가요. 이경원 4분기에 12%의 유기적 기본 수수료 성장을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유기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M&A 같은 거 없이 순수하게 자기 사업만으로 이만큼 컸다는 뜻이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회사가 여전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아, 심지어 4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리가 어떻든 시장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블랙록에게 돈을 맡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자본의 블랙홀 현상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모두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지금 그동안 수익률이 짭짤했던 머니마켓 펀드, MMF의 매력이 좀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MMF에 몰려있던 엄청난 유동성,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지점을 블랙록은 세대적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아, 세대적 기회. 표현이 아주 거창한데요.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현이죠. MMF 금리가 이제 예금 금리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곳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 가장 유력한 목적지가 바로 중기 채권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4분기에만 800억 달러, 거의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채권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블랙록은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3조 달러짜리 채권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어떤 종류의 채권을 원하든 우리한테 다 있다. 이런 식의 자신감이죠. 국채든 회사채든 인덱스든 액티브 펀드든 네, 모든 수요를 흡수할 준비가 끝났다. 이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MMF 자금이 채권으로 간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자료에서 토큰화 얘기를 꺼내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아, 그 부분, 네. 저는 토큰화가 되면 현금이 덜 필요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자산 거래가 빨라질수록 결제용 현금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가요? 전부 토큰화돼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된다고. 네네. 이때 거래를 즉시 체결하려면 그 옆에 항상 토큰화된 MMF 같은 현금성 자산이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아, 일종의 윤활유처럼요. 맞습니다. 디지털 거래를 위한 윤활유죠. 즉, 토큰 경제라는 새로운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극한의 기본 인프라인 현금성 자산의 총량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이건 단기적인 금리 변동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변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때문에 채권으로 자금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토큰화라는 거대한 기술 흐름이 현금성 자산의 파이 자체를 계속 키울 거다.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네. 그럼 이 성장의 동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미국 시장은 이미 좀 포화 상태에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이들의 시선은 미국 밖, 특히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아시아 자본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아시아, 각 나라별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딱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거기서 어떤 기회를 본다는 걸까요? 바로 NSA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제도 확대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은행에만 돈 묵혀두지 말고 투자 좀 하세요 하고 판을 깔아준 셈이죠. 아하. 수십 년간 은행 예금에 잠자고 있던 그 막대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자금 이동의 초입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렇군요.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지오 블랙록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얘기하던데요. 인도는 어떤 그림인가요? 인도를 보는 시각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막 인도인들의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금이나 부동산, 현금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금융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14억 인구가 금고에 넣어두던 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그 거대한 전환의 첫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잠재력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네요. 중동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바뀐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일모니를 해외로 내보내는 곳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과거에는 중동의 국부펀드가 블랙록의 고객이었다면 이제는 중동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요?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자체적인 연금 시스템을 만들고 내수 자본 시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자본을 수출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자본을 유치하고 내부에서 굴리는 시장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죠. 와, 정리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라는 운동장 자체가 넓어지고 있고 블랙록은 가장 좋은 위치에서 그라운드 키퍼 역할까지 하면서 새로운 선수들의 입장을 돕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들의 무서움입니다. 그냥 펀드를 파는 외국계 판매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각국의 연금 시스템 설계에 조언을 해주는 파트너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니사, 사우디의 연금 시스템에 깊이 관여하면서 시장이 열리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채권 시장, 신흥국 시장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자료 후반부에는 정말 미래에 대한 블랙록의 거래한 야심이 드러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사모시장이라는 아직 규칙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이 미개척지를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얘기가 공모시장,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 얘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소수의 거대 자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네, 그 사모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판을 바꾸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보험사입니다. 블랙록이 이미 세계 최대 보험사 자산 운용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뭘 더 하겠다는 걸까요? 전략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보험사들이 가진 7천억 달러 규모의 공모채권 자산 중에서 딱 10%만 사모 우량 채권으로 바꾸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10%만? 네, 근데 단순히 상품 하나 파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집 지을 때 벽돌 따로 시멘트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설계부터 시공, 인테리어까지 한 회사가 전부 맡아주는 턴키 솔루션 같은 거죠. 아, 턴키 솔루션?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자산 운용, 리스크 관리, 회계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종합 서비스를 받는 셈이군요.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그냥 벤치마크 이겨주고 월간 보고서 보내는 외부 운용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매일 현금 흐름이랑 신용도를 분석하면서 보험사의 재무팀 일부처럼 움직이는 사실상 인소싱된 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알라딘이라는 그들의 비밀 병기가 있죠. 잠깐만요. 알라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블랙록의 심장부나 다름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알라딘은 전 세계 금융기관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수십조 달러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만약 내일 유가가 10% 폭락하고 금리가 1% 오르면 당신 포트폴리오에 무슨 일이 생길까 같은 수만 가지 질문에 즉시 답을 주죠. 와... 이걸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건 그냥 상품을 파는 걸 넘어서 블랙록의 두뇌를 빌려주는 것과 같아요. 다른 회사는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강력한 해자가 되는 겁니다. 알라딘이라는 두뇌를 빌려서 보험사와의 관계를 단순한 가불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 만들고 이걸 통해서 공모시장의 자금을 사모시장으로 끌어온다. 와, 정말 치밀한 전략이네요. 네. 이런 흐름이 결국 사모시장 데이터 회사인 프리퀸 인수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리퀸 인수는 단순히 데이터를 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언어를 독점하려는 시도입니다. 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모 주식 시장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누구나 인정하는 기준, 즉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네, 있죠. 하지만 사모시장은 어떻죠? 기준이 없어요. 제각각이죠. 아, 그래서 프리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모시장의 S&P 500 같은 공인된 기준을 만들겠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는 걸 넘어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측정 기준 그 자체를 만들어서 소유하겠다. 시장의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 되겠다는 겁니다. 심판. 그리고 이게 더 큰 그림으로 이어져요. 앞으로 451K 같은 일반인들의 퇴직연금에 사모 자산이 편입되려면 규제 당국은 반드시 그 리스크를 측정하고 증명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때 우리에겐 프리킨 데이터 기반의 벤치마크와 알라딘이라는 검증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는 블랙록뿐일 거다. 이 계산까지 깔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 사모 크레딧, 그러니까 사모 대출 시장의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많았죠. 자료에서는 지금의 부실 증가를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과거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닌가요? 대기업에만 대출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대기업도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요. 바로 그 부분이 사모 크레딧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들의 주장은 우리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 크레딧의 진정한 약속은 부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신용 분석이 보상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은행처럼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경영에 직접 개입해서 구조조정을 하던 자산을 매각하던 적극적으로 통제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군요. 네. 이들은 평균 EBITDA, 즉 이자 세금 차감 전 이익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미 재무적으로 탄탄한 대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담보로 잡을 자산도 많고 사업 구조를 개선할 여지도 있죠. 즉, 리스크가 없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해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공모 채권 시장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대화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은 압도적인 유기적 성장을 기반으로 금리 변화라는 파도를 타고 MMF의 자금을 채권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세대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의 무대는 미국을 넘어 미사 제도가 시행된 일본, 금융투자가 막 시작된 인도, 그리고 자본시장을 키우는 중동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그림은 프리퀸 인수를 통해 데이터와 벤치마크, 그리고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으로 무기로 사모시장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기업이 단순히 시장에서 경쟁하는 선수를 넘어서 그 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언어와 규칙 자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경기장의 선수가 되는 것을 넘어서 경기장, 그리고 리그, 그리고 심판의 규칙서까지 소유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생태계 구축이 앞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